생성형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과 품질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목차인데요. 목차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생성형 AI가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주요 기술과 특징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그리고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다가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성형 AI의 필요성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폭포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컴퓨터공학과를 나오셨다면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폭포수 모델입니다. 그래서 폭포라고 하는 것은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고, 아래로 내려온 물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폭포수인데요. 이 폭포수 모델이 소프트웨어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처음에 요구사항을 수집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설계, 소프트웨어 구현, 테스트, 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실제 요구사항들을 발주기관에서는 요구사항들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명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개발 조직에서는 아키텍처, 그리고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모바일이나 웹 화면 등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소프트웨어를 구현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결국 중요한 게 생산성과 품질입니다.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다니 품질이 낮아질 수 있고요. 품질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또 막상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은 낮아지는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통 이제 방법론을 도입하는 과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자일 방법론의 가장 대표적으로 스크럼이라는 방법론이 있는데요.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오너가 이제 프로덕트 백로그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프린트 백로그라는 형태로 요구사항들을 변환을 하게 되고요. 변환된 요구사항은 스프린트라는 과정을 거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1에서 4주, 경우에 따라서는 2에서 4주라는 간격으로 해서 스프린트 단위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나서 이제 실제 프로덕트라는 게 나오게 되고, 나오면은 리뷰와 리트로스펙티브라는 회고 활동을 거쳐서 소프트웨어가 그 스프린트 단위 동안에 잘 만들어졌는지, 어떤 개선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실제 이제 다음 스프린트 단위에서는 더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클라우드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에자일 스크럼 말고 데브옵스라는 방법론이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을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개발 조직에서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코드를 만들고, 그다음 실제 빌드해서 개발 단계에서 운영 조직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은 운영 조직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릴리즈하게 되고, 그다음에 디플로이, 오퍼레이트, 모니터, 실제 이제 운영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운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어떤 피드백을 개발 조직에 빠르게 전달을 하여서 다음 이제 스프린트 단계에서는 또 다시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르게 순환하는 형태로 해서는 방법론이 데브옵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론을 쓴다고 하더라도 요구사항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회사의 지라의 일부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요구사항들이 매일 올라오고요. 이슈사항에 대해서 이제 개발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실제 이거를 개발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회의를 하고요. 만약에 개발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 맞닥뜨리는 문제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니어만 있는 조직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와 주니어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는 조직,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주니어만 있는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 시니어들은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친숙하고, 대신에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바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사실 주니어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니어가 있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할 기회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주니어와 시니어가 다 같이 있으면서 시니어로부터 주니어가 경험적인 것을 전수받으면서 하는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또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인력을 충원하면 생산성이 향상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공학 시간에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요. 브루스의 법칙에 따르면 지연되는 프로젝트에 인력을 더 투입하면 오히려 늦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 이제 3명의 개발자가 있고요. 개발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이제 3개의 채널이 형성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개발자가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나게 되면 의사소통이 4가 되는 게 아니라 엑스트라가 포함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개수가 6이 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으로 인한 그 업무 지연이 더 발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인데요. 품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프로덕트 요구사항이 있고 프로세스 요구사항을 통해서 품질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품질 계획, 그다음에 품질 통제, 품질 보증, 품질 개선이라는 일련의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스프린트 과정을 거쳤는데요. 스프린트를 만약에 4주를 했다고 한다면 품질 보증 활동도 보통 이제 한 달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스프린트를 주마다 열심히 해봤자 품질 조직에서 딜레이가 돼버리면 결국 1년에 이 조직은 6번밖에 릴리즈를 못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과 품질 모두 AI를 이용하면 가능한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실제 도입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먼저 생성형 AI의 주요 기술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보셨던 그릴 수도 있는데요.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NLP이고요. NLP는 크게 또 2개의 NLU와 NLG로 구성이 됩니다. NLU는 자연어,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과정이 NLU고요. 그리고 NLG는 인간의 언어를 이제 이해한 다음에 답변을 주기 위해서 응답을 생성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NL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LU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포스트 태깅, 그다음에 시멘틱 파싱 같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한 컴퓨터가 인간에게 답변을 줄 때는 이제 랭귀지 모델링이나 아티클 제너레이션 같은 기법을 적용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챗봇이라든가 퀘스천 앤서링, 머신 트랜스레이션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모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는 이제 판별 모델뿐만 아니라 생성 모델이라고 해서 판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이 S 값이 인풋이고요, Y 값이 아웃풋인데 인풋을 아웃풋으로 매핑을 했을 때 Y 값이 0과 1로 나눠지는 경계별, 이 직선, 점선을 학습하는 게 기존의 판별 모델이라고 한다면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면 이제 Y가 0으로 된 범위, 확률적 범위를,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형태가 생성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GAN이라고 해서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성된 심형망입니다. 보통 이제 딥러닝 하면 많이들 들어보셨던 게 CNN, RNN이셨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GA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GAN은 제너레이터가 이 페이크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생성된 페이크 이미지와 그다음에 이제 실제 리얼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실제 이 이미지가 페이크인지 리얼 이미지인지를 구별하도록 하는 게 이 GA의 신용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트랜스퍼 모델인데요. 트랜스퍼 모델은 이 챗GPT 같은 GPT 모델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제 모델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크게 나눠보면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인코더 부분이 있고요. 인코더 부분에서 실제 입력 시퀀스를 임베딩해서 문맥을 학습을 하는 형태이고요. 이 문맥을 학습한 다음에 이거를 이 중간에 있는 디코더 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디코더에서는 인코더의 출력과 이전에 생성된 단어를 조합해서 출력 시퀀스를 생성하는 형태가 트랜스퍼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제 LLM인데요. LLM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로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전학습 때 초대한 딥러닝 모델이 LLM이고요. 이 앞에 보셨던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가장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바로 코드 생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또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코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레그라는 이제 중요한 기술이 또 있는데요. 레그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사람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때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입력하면 답변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프롬프트 입력해가면서 그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된다. 마치 20곡에를 하는 듯한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레그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프롬프트에다가 쿼리를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쿼리를 이제 실제 나비리 소스에다가 날려서 이 enhanced 컨텍스트를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증강의 문맥을 그러니까 답을 받아오게 되고요. 이 받아온 거를 프롬프트와 쿼리와 enhanced 컨텍스트를 LLM으로 전송을 하게 돼서 이제 답변을 받아오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이제 할루시네이션인데요. 실제 환각 증상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 자체가 외부 데이터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인튜닝이 이제 이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파인튜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튜닝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모델을 다시 또 재학습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레그를 이용하게 되면은 검색된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검색된 데이터는 특정 도메인이나 조직의 어떤 내부 지식 기반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이제 성능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환각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생성형 AI가 현재 이제 시장에서 큰 카테고리 유스케이스를 4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쓰시고 계시는 챗GPT가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그다음에 이미지,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이제 저의 관심사는 당연히 이제 코드 쪽이고요. 코드에 보시면 코드 제너레이션에 깃허브 코파일럿이나 텍나인 같은 LLM들이 있습니다. 이런 LLM을 이용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그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GPT를 출시한 회사이고요. 최근에는 GPT-4.5까지 나와 있고 5.1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GPT 3.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버전으로 쓸 수 있고 GPT-4.5는 유료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서 4.5까지도 일부 이제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4.5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좀 더 확장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논리적 추론과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GPT-4.5를 쓰면 쓸수록 사용자 맞춤형 응답을 생성하는데요. 처음에 썼을 때보다 응답하는 게 굉장히 더 잘 응답하는 형태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그 가장 최근에 나온 5.1입니다. 5.1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이 박사학위의 과학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GPT-4.5와 5.1 그리고 실제 이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1은 정말로 그 논리적 추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체인오브-닷이라고 해서 COT라는 핵심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이 COT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 사고의 사슬, COT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턴 1에서 인풋, 리조닝, 아웃풋 이 첫 단계를 거친 거를 턴 2에서 다시 또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앞에 했었던 과정들을 다 전달해서 다시 또 프롬프트로 전달하게 되는 거고요. 턴 2에서의 과정을 거쳐서 턴 3로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몇 가지 질문을 하나만 던져봐도 답변을 엄청나게 많이 출력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간략한 예제인데요. 한글 낭독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없는 음식점은 처음이에요. 이런 음식점에 오지 마세요. 서비스도 불친절하고 테이블 청소도 되어 있지 않아서 비위생적이에요. 최악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이제 낭독화를 해봤습니다. 낭독화를 하면은 이렇게 한국 사람은 알아볼 수 있지만 실제 기계는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GPT-4.5에게 이제 한국말을 번역해달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위 문장은 오타가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하면서 번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더 힌트를 줘서 일부러 난독화를 한 문장이야, 최대한 해석해줘 라고 했더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맞추는 음식점은 처음이네요. 이런 음식점의 요리 맞춰서 제공하는 서비스 철학까지 다 특별한 느낌이에요. 정말 독창적이고 재미있어요.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요.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5원한테 이걸 죄송합니다. 이 문장을 이제 좀 더 힌트를 줬습니다. 발음 기호라고 생각하고 발음을 이제 문장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해석해봐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렇게 맛없는 음식점은 처음이야. 이런 음식점의 요리 맛이 없어서 서비스 분위기 다 최악이다 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즉 이제 좀 더 사람이 힌트를 줘야지 그제서야 좀 더 답변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5원에게 똑같이 다시 또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보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1, 2, 3, 4로에서 나눠서 답변을 바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음식점은 처음이네요. 이런 음식점에 요즘 맛없어요. 서비스도 불친절하고 대부분 청소도 되어 있지 않아서 비위생적이네요. 최악입니다. 5원은 GPT-4보다 훨씬 더 그 단계 과정을 추론해 나가면서 정확하게 해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GPT-4와 5원 같은 경우는 우선 추론 능력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연쇄적 착오인 체인오브 닷이 적용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코딩, 이 논리적인 문제 해결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응답 속도 측면에서는 GPT-4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응답이 옵니다. 아무래도 앞에 이제 체인오브 닷이라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오는 답변이 있었지만 5원 같은 경우에는 이 좀 더 사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응답하는 속도는 약간 더 딜레이가 될 수 있고 그다음 자원 소모도 많지만 훨씬 더 높은 응답을 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터브 코파일럿입니다. 기터브 코파일럿은 이제 기터브에서 만든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코드, 자동 코드 완성 인공지능인데요.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툴을 이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텔리제이 같은 그런 개발 툴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고자 파이썬으로 벽돌 깨기 게임을 만들어줘라고 기초부 코파일럿에게 요청을 했고요. 했더니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계획을 보여주고요. 파이 게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벽돌 게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게임창을 설정하고 공, 패드, 벽돌을 그립니다. 하면서 쭉 계획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이어서 이제 소스 코드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편집기의 적용 버튼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실제 사용자는 코딩을 한 글자도 하지 않아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드를 편집기에 쭉 만들어주게 됩니다. 만들어주게 되고 실제 실행을 해보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돌과 공, 그 다음에 밑에 패드까지 형태로 해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간단한 게임을 바로 만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변형을 한번 해봤는데요. 공의 색깔을 빨간색, 그 다음에 패드의 색깔은 파란색, 벽돌의 색깔은 금색으로 바꿔줘라고 했고요. 하니까 바로 소스코드 상에서 이제 그 채팅창에서 바뀌었고요. 채팅창에서 이제 그 편집기에 적용을 누르면 관련된 코드를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편집기 상에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거를 실제 사용자가 수락할지 말 건지를 결정하라고 변경 내용을 수락할 건지 취소할 건지를 나타내는 창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락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결과 화면이 왼쪽에서 파란색이었던 게 금색으로 바뀌고 밑에 하얀색 패드도 파란색으로 바뀌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미나이인데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채팅창을 이용해서 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채팅창 코드 어시스트입니다.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사용자 요구사항을 주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코드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 코드를 사용자가 이제 실제 편집기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고 편집기에다가 넣어서 한번 돌려봐야지만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멀티모달인데요. 텍스트, 음성,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다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받아서 실제 이미지 디코더, 텍스트 디코더 형태로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생성해주는 지금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템라인인데요. 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 지금 보신 것처럼 물론 얘도 이제 그 채팅창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 IDE 상에서 실제 이제 개발자들이 어떤 텍스트를 CO를 입력했다고 하면은 그 이제 자동화성으로 이제 추천하는 게 이제 잘 생성이 되고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아키텍처가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상에서 인퍼런스 서비스, 데이터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발자가 지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코드에 대한 서제스션을 하는 형태로 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 이러한 생성형 AI를 어떻게 도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조직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직을 구성할 때는 AI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전략 조직을 구성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요. AI의 전략을 구성하는 조직은 로드맵을 총괄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을 담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AI에 대해 전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때 개발 조직을 또 나눠보면은 앱을 만드는 개발 조직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AI 개발을 하는 조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품질 조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각 조직에 맞게 교육을 먼저 시켜줘야 될 거고 개발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구성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LLM이라고 하는 거는 자사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태생적인 그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경우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에 자체적으로 구축했을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구축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소스 코드가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점은 없지만 대신에 이제 이 LLM 자체가 이 학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외부에다가 LLM을 구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오픈 AI의 뭐 GPT나 아니면 클로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학습이 방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할루시네이션 같은 게 없는 형태로 해서 소스 코드를 제한할 수 있어서 좀 더 높은 품질의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하려면 또 이제 이에 따른 트레이드 오프는 소스 코드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당연히 LLM을 이용할 때 방어벽을 통과할 때 뒷단에 프로시를 둬서 실제 이제 내부에서 개발자들이 소스코드 작성하게 나가는 것들을 좀 제어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및 역량 강화인데요. VS 코드나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에 옆에 보시면은 그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그 각 아이콘에 맞는 채팅창들이 열리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채팅창은 템라인의 채팅창입니다. 템라인의 채팅창을 눌러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헬로 월드 같은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채팅 메시지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답변을 주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개발자들에게 설치부터 시작해서 사용하는 법까지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텔리제이에서도 지금 옆에 보시는 거는 이제 기터브 코파일럿에 대한 그 예제 화면인데요. 인텔리제이에도 이제 이런 생성형 AI를 외부 익스텐션을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서 실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부에 AI 개발자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LLM이나 내부 파이튜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실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그 교육을 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앱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 정도로만 교육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실제 교육한 내용을 파일럿 형태로 해서 프로젝트를 도입해 보면 이거를 어떤 부분에 좀 더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빅데이터의 수집, 분석,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 중에서 저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집 분야에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수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와서 이제 중앙으로 모은 다음에 저장하는 형태까지 일을 하는데 이때 이제
중앙으로 저장 일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POC를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POC의 내용은 Gmail에 있는 그 로그를 수집하는 것들을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Gmail을 연동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라 아무래도 연동하려면 관련된 API를 저희가 미리 사전에 학습을 해야 되고 이 사전에 학습하려면 좀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PI 문서를 열어보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봐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GitHub 코파일럿에게 지금 Gmail API를 사용해서 로그를 수집하는 거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답변을 줬고요. 그 설명으로서 셋업 로기, 그 다음에 어센티케이트, 배치 Gmail 로그, 그 다음에 스토어, 라스트 배치 타임이라고 해서 각 단계별로 해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해줬고요. 그 밑에 코드를 쭉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이 기본적인 코드인데요. 실제 이제 Gmail 로그를 읽어오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메시지와 페이로드 값을 추출해서 별도로 저장할 수 있게끔 한 코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지금 그 앞에 예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작업은 원래 개발자가 최소 중급 이상 되는 개발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 만약 개발을 하게 된다면 최소 2주에서 그 다음에 한 달까지도 걸릴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실제 그렇게 개발자 환경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발자에게 요청을 할 때 이제 3년 이하 경력의 개발자였고요. 그 경력의 개발자에게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한 일주일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실제 고객사에 적용하는 거는 한 3, 4일 만에 이거를 직접 해내는 거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파일럿을 적용한 다음에 이 파일럿을 적용한 게 실제 잘 됐는지를 평가하려면 결국에는 지표를 이용해서 성과를 측정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이제 조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조직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의 크기 중심으로 해서 매트릭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따져보거나 아니면 기능이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 성과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채팅T, GitHub 코파일럿이나 텍라인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성과 지표를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것들을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이게 잘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게 지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요즘에 만약 에자일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에자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스프린트 번다운, 그 다음에 TN의 실제 개발 속도 또는 스토리 포인트 그리고 코드 변동 이런 지표들을 이용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 지표를 통해서 실제 이제 얼마만큼 개발 생산성이 늘어났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조직에 실제 적용을 해서 우리 전체에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하면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니어 개발자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은 아무래도 즉시 투입이 가능한 개발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경력직들을 선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졸 신입들은 주로 이제 선호하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AI가 이러한 주니어들을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시니어도 있어야 되고 주니어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니어가 투입이 됨으로 인해서 주니어가 시니어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시니어들과 함께 그러한 경험이 축적되는 시간을 갖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과 배움을 공유하게 되는 건데요. 주니어 개발자가 얻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니어 개발자를 AI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똑똑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주니어 개발자를 고용을 통해서 그리고 시니어와 주니어 그리고 AI까지 모두 다 같이 한 팀을 이뤄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통해서 서로 이제 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주니어 개발자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가 저작권인데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다 보면은 오픈소스를 많이 이용들 하십니다. 오픈소스는 크게 분류를 해보면 반환에 의무가 있는 게 있고 반환에 불필요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환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썼으면 오픈소스를 만약에 변경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 공개를 다시 또 해야 되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이 불필요한 건 사실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닐 텐데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GPL 라이센스나 LDPL 라이센스 이런 경우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따져볼 때 GPL, LGPL, MPL, 그다음에 BSD, 아파치 이런 대표적인 라이센스들을 놓고서 여기에 2차적 저작권에 대해서 재공개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LLM을 이용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LLM이 개발자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코드를 생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종류를 확인하고 그 오픈소스의 라이센스를 확인해서 오픈소스가 만약에 GPL이면은 이제 GPL 같은 경우에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 이제 비즈니스 로직과 별도로서의 그 CL 파일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GPL을 사용하면서 그 결과만 받아오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방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오아스프에서 LLM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거버넌스와 법률, 그다음에 규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이나 기업에서 거버넌스를 따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AI를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제 결론인데요. AI를 이용하면 생산성과 품질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자 주장입니다.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하게 되면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리뷰 활동도 할 수 있고요. 테스트 코드도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조직에 이 생성형 AI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생성형 AI를 적용하는데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업 환경에 맞춰서 만약에 좀 민감한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경우에는 조직에 적용할 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곳, 즉 파일럿을 해볼 수 있는 곳에는 바로 생성형 AI를 적용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뭐 한 달 걸려요, 2달 걸려요 이런 말에서 좀 더 관리자들은 잘 배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